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러니? 차 좀 세워주게나.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네 부모님은 어디에 계신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계십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3살의 박철민 회장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농기구 사업을 해왔고 이제는 대기업 부럽지 않은 회사를 운영하며 서울의 중심에 있는 커다란 저택에서 살고 있었죠. 사람들은 모두 그를 존경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탁월한 경영 능력 덕분에 그의 회사는 누구나 아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으니까요. 농기구 분야에서 박철민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돈과 명예, 모든 것을 손에 쥔 남자.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아직도 잊지 못하는 아픔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을요. 박철민 회장은 오늘도 넓은 회장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밤의 도시가 한눈에 들어오는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알려진 빌딩의 맨 꼭대기 층이었죠. 이제는 그가 직접 회사를 움직이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이 안정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회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매일 밤 홀로 과거의 기억 속에 잠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문득 흔들렸습니다. 떠오르는 것은 아득히 멀어진 시절. 시골 마을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의 그는 지금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죠. 어릴 때부터 그의 손은 흙을 만지고 농기구를 닦았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스스로 진흙투성이가 되어 수리를 했고 언제나 흙먼지가 날리는 밭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기계를 다루는 감각이 남달리 뛰어났던 것입니다. 고장난 농기구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마을에 거의 없었고 그의 재능은 어느새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운명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농기구를 다루던 철민은 마침내 자신의 재능을 살려 농기구 수리와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은 조금씩 성장했고 마을과 인근 지역에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죠. 20살이 되었을 무렵 그는 일 때문에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작은 마을 사무소에서 일하던 직원 김수련 씨. 단정한 단발머리에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언제나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를 주고받으며 몇 마디 나눈 것이 전부였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번 더 얼굴을 마주치는 동안 두 사람은 서서히 가까워졌고 어느새 서로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농기구를 수리하다가 우연히 그녀를 보면 신기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사무소에 볼 일이 없어도 굳이 이리저리 핑계를 만들어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조금씩 싹텄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하고 따뜻한 만남을 이어가다 마침내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 사람을 축복했고 신혼생활은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수련은 철민의 곁에서 언제나 상냥하게 미소 지었고 철민은 그런 아내를 보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에게 소중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눈처럼 맑고 투명한 눈동자를 가진 아이. 바로 박지훈이었습니다. 철민은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너를 누구보다 훌륭하게 키워줄게. 우리 가족.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맹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행복한 생활. 그리고 소중한 아들의 탄생.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철민은 더욱더 열심히 일했고 농기구 사업도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언제나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법이었죠. 전국적으로 경기가 급격히 나빠졌고 설상가상으로 태풍이 덮쳐 농작물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당연히 농기구 수요도 급격히 줄어들었죠. 주문은 하나둘씩 끊겼고 사업은 눈 깜짝할 사이에 기울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불황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마침내 다시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사업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사채에까지 손을 대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루하루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가게 문을 열자마자 빚쟁이들이 몰려와 고성을 질러댔습니다. 어느 날 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보니 누군가 메모 한 장을 붙여놓고 사라졌습니다. 빚을 갚아라. 그러지 않으면 내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 메모를 본 순간 철민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지만 가족에게까지 해가 미치는 것은 절대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밤새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결심을 내렸습니다. 수련아. 잠시만 지훈이를 데리고 여기서 지내줘. 나는 서울에 가야겠어? 그 말에 수련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서울이라니. 우리 함께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당신 혼자 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철민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돌아올게. 당신과 지훈이를 위험하게 만들 수는 없어. 수련은 끝까지 말렸지만 철민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힘껏 껴안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려다오. 지훈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의 품에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지만 철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미소가 아들과 나누는 마지막 웃음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가족을 남겨두고 철민은 서울로 떠났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혹독한 현실이었습니다. 수중에는 돈이 거의 없었고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알던 지인들도 누구 하나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습니다.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하루 한 끼도 배불리 먹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맸지만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철민은 농기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살려 농기구 위탁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사장이었던 남자가 이제는 직접 발로 뛰며 영업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죠. 신발 밑창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거래처를 찾아갔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도 없이 걸어 다니며 문을 두드렸고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도 꿋꿋이 버텼습니다. 배가 고파도 잠을 못 자도 오직 단 하나의 생각만을 버팀목으로 삼으며 견뎌냈습니다. 이겨내고 말겠다. 반드시 다시 성공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돌아다녀도 계약을 한 건도 따내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고 손에 들어오는 돈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쉬려고 다리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간신히 끼니를 때워야 했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앉아있는데 문득 아들 지훈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떠나오기 전 아들을 껴안으며 했던 그 약속이 귓가에 선명하게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철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반드시 다시 일어서고 말겠어. 그날을 계기로 그는 자신을 더욱더 채찍질했습니다. 영업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래처를 찾아다녔고 판매하는 농기구의 장점과 사용법을 꼼꼼하게 정리해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어느 날 마침내 운명을 바꿀 첫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계약이었죠. 그 후로 조금씩 계약이 늘기 시작했고 돈도 아주 조금씩 모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민은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대로라면 빚을 다 갚고 가족을 데리러 갈 수 있겠어.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버티는 동안 너무나 긴 세월이 흘러버렸다는 것을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철민은 마침내 해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다시 사업을 일으켜 세웠고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만큼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도 사라졌고 굶주림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드디어 돌아갈 수 있다. 그는 곧바로 짐을 쌌습니다. 10년 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떠나올 때 남겨두었던 그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의 기대와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 남겨두었던 낡은 집은 오래전부터 빈집이 되어 있었고 이웃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가족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김수련 씨를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떠났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신이 서울에 간 후 가족은 어떻게 된 걸까?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아내의 친정이었습니다. 혹시 장모님이 아내를 돌봐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어머님도 몇 년 전에 병세가 나빠져서 돌아가셨다네. 순간 철민의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수련이는요? 수련이도 결국 병원 신세를 지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철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떠날 때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맹세했는데 돌아와 보니 지켜야 할 가족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럼 제 아들은요? 지훈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욱더 잔인했습니다. 모르겠네.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그 순간 철민은 깨달았습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이 세상에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강인했던 철민도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가 잠든 공동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초라한 묘비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철민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한동안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으며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수련아, 나 이제야 돌아왔어.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했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했는데 돌아와 보니 너무나도 늦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아내의 묘 앞에서 울부짖던 철민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아들을 찾자.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다. 그날부터 철민은 전국을 돌며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단서조차 없었지만 단 하나의 실마리라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보육원, 복지시설, 경찰서, 심지어 신문사까지 찾아다녔죠. 그가 가진 인맥을 모두 동원해 수소문했지만 아들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철민은 70이 넘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그가 없어도 잘 돌아갈 만큼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그는 여전히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과도 같은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박철민 회장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에는 회사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수십 년 전 전국을 헤매며 가족을 찾던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허무한 마음을 안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야만 했던 그 시절. 그 후로 회사는 더욱더 커졌고 사람들은 성공한 사업가라며 그를 칭송했지만 그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가족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새로 온 운전기사를 모셔왔습니다. 운전기사라. 철민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운전기사를 까다롭게 고르는 편이 아니었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철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왠지 모르게 낯이 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말이 별로 없는 과묵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신경 쓰이는 점이 있었습니다. 철민은 한동안 운전기사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딱히 이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예정된 회의 시간이 다가왔고 철민은 새로운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철민은 신문을 펼쳤고 운전기사는 묵묵히 운전대만 잡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철민은 계속해서 운전기사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운전석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던 철민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운전기사의 오른쪽 귓불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철민의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귀걸이를 한 것처럼 눈에 띄는 점. 너무나도 익숙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냈습니다.
3살 무렵의 지훈이. 그의 오른쪽 귓불에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크기의 점이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이 힘없이 무릎 위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철민은 신문을 옆으로 치우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길가에 차 좀 잠시 세워주게. 운전기사는 놀랐지만 곧바로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철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참으며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철민을 바라보며 한 박자 쉬고 대답했습니다.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회장님. 그 순간 철민은 절망과도 비슷한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름이 달랐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박지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철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기사. 부모님은 살아계신가? 운전기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들었습니다. 철민의 손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가슴은 격렬하게 울렁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 혹시 이 남자가... 박철민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터져버릴 것처럼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 맡겨졌다는 말.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눈에 선명하게 박힌 오른쪽 귀의 점.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기사. 어머니에 대해 혹시 아는 것이 있는가? 운전기사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머니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고 이름도 그곳에서 지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철민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이름조차 나중에 지어졌다는 것은 본명을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어머니가 저를 버리신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겨서 저를 안전한 곳에 숨기기 위해 몰래 보육원에 두고 가셨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철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수련은 마지막까지 아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채업자들에게 협박을 당하며 아들을 지키기 위해 보육원에 남겨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병마와 싸우다가 철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들은 건 없나? 운전기사는 먼 기억을 더듬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훈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른다고는 들었지만 제가 너무 어려서 확실하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박철민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박지훈. 그는 틀림없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격렬한 기쁨과 후회, 안도감,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복받쳐 올랐습니다. 멈추지 않는 눈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군 많이? 지훈아. 운전기사는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뭐라고? 철민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자네의 진짜 이름은 이민준이 아니야. 박지훈이다.
운전기사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는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운전기사는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차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운전기사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이 바래고 낡아빠진 사진 한 장을 소중하게 꺼내 철민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사진입니다.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의 운전기사와 그의 어머니가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철민은 숨을 삼켰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은 틀림없는 김수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린아이는 그때의 지훈이, 아니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남자였습니다. 사진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서리는 달아빠졌고 빛바랜 모습은 오랫동안 누군가 몇 번이고 손에 들고 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모습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가족. 철민은 사진을 꽉 쥔 채 몸을 가늘게 떨었습니다. 운전기사도 아직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하지만 철민은 운전기사의 말을 막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운전기사는 멍하니 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철민은 본물 터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죄책감, 후회,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다. 지훈아. 운전기사는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철민을 보며 시간이 멈춘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세상을 떠돌며 언제나 혼자였던 자신, 보육권에서 자라 가족이라는 단어조차 멀게만 느껴졌던 자신, 그런 자신의 앞에서 지금 한 남자가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아버지. 철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훈아. 드디어 찾았구나. 드디어 내 아들을 찾았어. 그 순간 운전기사도 무너지듯 울며 철민과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철민은 오열하며 쏟아져 나오는 후회를 토해냈습니다. 미안했다. 이 아비가. 아버지가 내 곁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나도 늦었다. 그렇게 말하며 박철민은 흐느끼는 아들을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주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직 젊은 시절의 박철민. 다정하게 미소 짓는 김수련. 그리고가 태어난 지훈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의 가장자리는 닳고 색이 바래 있었지만 그 순간은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였던 시간. 그리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억. 운전기사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희미해졌던 기억의 저편에서 어머니의 온기, 아버지의 다정한 손길, 그리고 사라져버렸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운전기사는 손을 떨며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사진. 정말. 사진 속 인물은 자신의 어머니와 너무나도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사진을 굳게 쥐고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버려진 게 아니었군요. 철민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널 버린 게 아니야? 널 지키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늦게라도 너를 찾기 위해서 살아온 거란다. 운전기사는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내며 아버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그 어떤 오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김수련의 묘로 향했습니다. 철민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수련아. 드디어 찾았어. 우리 아들. 우리 지훈이를. 운전기사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버지하고도. 이렇게 다시 만났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의 아픔을 짊어진 채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마침내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철민은 맹세했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시간 동안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박철민은 아들에게 회사의 후계를 맡겼고 박지훈은 아버지의 지도 아래 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